이번 연금 개혁안이 과연 2030 세대한테 득인가 실인가? 2030 세대에게 일정 부분 득이다.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있잖아요. 이후 세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재앙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시기의 사회적 갈등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커질 것이다. 아마 뭐 내전에 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맛있는 거를 앞에 두고 참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국가도 그 맛있는 것만 상정해 두고 그 과거의 것을 좀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UH가 진행하는 정치 이건 아니지의 광민혜입니다. 오늘은 아주 뜨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 연금 개혁 과연 2030에게 득일까 실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가장 잘 전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유니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금과 관련해서는 미래 세대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금유니온을 만들어서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연금 유니온으로 활동하시면 뭐 국회 연금 개혁 논의 뭐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연금 개혁 특위라든지 특위에서 만든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각종 뭐 토론회나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청년들의 연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등등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주 솔직하고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실사 부탁을 드렸고 필터 없는 연금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연금 개혁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연금 개혁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건 몇 년 전부터 봐왔거든요. 근데 왜 지금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1986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1988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성장 시기였고 사회가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굳이 연금을 내. 나 그냥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이율이 훨씬 센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의 연금 구조를 도입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가입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처음 도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3%의 보험료율 그리고 70%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갭이죠. 시작했는데 한국이 연금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짧은데 근데 너무 시작을 그렇게 급격한 어떤 격차로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게 인구 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뭐 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걸 좀 조정해야 되는 어떤 시계가 좀 빠르게 다가오는 편이에요. 근데 2007년 마지막에 이제 연금 개혁을 했던 게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2006년에 개혁을 하고 7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죠. 굉장히 오래 지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 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급성을 다투면서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은 지금 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좀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그 재정 계산이라고 하는 거래요. 재정 계산은 지금 연기금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시점에 기금 적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기금 고갈이 되는지의 숫자 통계 계산을 하는 건데 실은 해법은 되게 명확해요. 더 내야 되는 거죠. 더 내야 되는 건데 실은 어떤 정부가 어떤 정치인이 시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실은 그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집권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집권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건 실은 증세가 곧 정치적 죽음이다
뭐 약간 자살골이다, 가족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의 선택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그런 책임 있는 선택,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시간만 어영부영 이렇게 보내오다가 20년이 됐고 이번 재정 추계에 2053년, 5년 이 정도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또 부랴부랴 급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보험료율을 13%로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3%로 만든다고 하는 안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먼저 그 연금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월급 보면 월급 명세서 다들 보시죠. 그러면은 무슨 소득세, 뭐 무슨 세, 무슨 고용보험료, 뭐 산업산재보험 뭐 등등 공제가 되잖아요. 그 공제의 퍼센트가 아마 찍혀 4.5%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노동자가 4.5%를 내고 사용자가 4.5%를 내서 지금은 총 9%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체율이 지금 현재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내 생애 소득 전체의 평균에 몇 퍼센트를 노후 소득으로 보장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생애 소득이 매 평이 100만 원이면 노후 소득의 40만 원 정도를 보장해 준다. 월마다. 인 건데 지금 이제 개혁의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격차가 너무 커서 이 갭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는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죠. 이었는데 보험료율이 13%가 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명세서의 4.5%가 아니라 6.5%로 네, 6.5%로 단계적으로 올려간다는 거고요. 지금 43%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로 0.5%씩 낮추는 결정이 이제 2007년의 결정이었는데 이거를 중간에 멈추던지 아니면은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 43%를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겠다. 더 받는 개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28년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자가 원래 결론이었는데 사실 3% 좀 더 올린 거네요. 그러니까 더 내는 만큼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받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정이 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결국 핵심 질문은 이번 연금 개혁안이 과연 지금 2030 세대한테 득인가 실인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한마디로 요약해 보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저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0 세대에게 일정 부분 득이다. 그래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의 뭐 자녀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재앙이다. 재앙이다. 예.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언제 때부터 재앙이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 예산 이번 제6차 재정 예산으로 2055년일 거예요. 기금 고갈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개혁을 통해서 13% 그리고 43%로 되면 연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정도가 기금 시점이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2055년에 이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 199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4년생인데 뭐 저 비슷한 또래가 연금을 수급할 시기에 한 10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뭐 그래도 득이다. 근데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로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연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으로부터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기금액의 규모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졌다는 거예요. 일단 뭐 기글 시점이 좀 뒤로 밀려난 거는 그래도 좀 다행인 일인데 71년도부터 그걸 부양해야 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겠죠. 우리의 아름다운 자녀 세대일 텐데 실은 그 세대가 실은 그때의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실은 그 기금을 어느 정도로 감당해내야 할지는 뭐 수치가 있긴 합니다. 뭐 25%, 30%, 35%뭐 등등 다양한 추계가 있긴 한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시기의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커질 것이다. 아마 뭐 내전에 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어달리기 같은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번 돈을 지금의 노년 세대가 또 받고 또 제가 노년이 됐을 때는 또 미래 세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낸 세금으로 내가 노후에 소득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43%율 이걸 계속 지키려면 소득 대체율을 지키려면 돈을 내는 사람 많아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내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요 얘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가능한 모델이죠. 사람이 계속 많이 태어나고. 네, 뭐 80년대, 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막 5% 이상, 9% 이렇게 되면은 실은 기금을 얼마 쌓아놓지 않아도 시민들이 낼 수 있는 어떤 기금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실은 지금 시대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저성장 시기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실은 정확한 한 것은 성장보다는 축소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금을 설계했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패러다임으로 실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크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든 건데 실은 우리 키도 어느 정도 크면 멈추잖아요. 실은 우리 막 계속 크면은 막 2m, 3m까지 클 텐데 국가도 어느 정도 성장의 어떤 정점에 놓여져 있고 그 이후로 어떤 인간 생애사처럼 점점 죽어가는 어떤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뭐 그 2년에 한 번씩 내 당 수치가 어떻지? 약간 이런 거를 점검해서 당 관리를 해야겠군 아니면 무슨 몸무게 조절을 해야겠군 하면서 물론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그 재정 추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연기금의 건강 상태가 어떻지? 라고 하는 거를 그 진단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를 앞에 두고 참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국가도 그 맛있는 것만 상정해 두고 그 과거의 것을 좀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미뤄온 게 지금 약간 임시방편처럼 메꿔둔 거고 또 다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해주신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갈수록 이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또 한 10 몇 년 미뤄진다고 하셨지만 결국 기금 다시 고갈되잖아요. 다시 그때 가면 지금 대책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라는 게 뭐 계획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가요? 아니 아마 이게 그 참 연금을 다룰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추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 생각하면 향후 7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지? 라고 하는 것을 가설을 몇 가지를 상정해요. 그 대표적인 게 출산율, 그리고 경제성장률, 그리고 뭐 등등 이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지표들을 가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그 계산하는 건데 실제 지금 재정 축에도 굉장히 그 낙관적인 지표를 해놨어요. 지금 최근에 한 것만 봐도 저희 뭐 최근 발표된 서울 그 합계 출생률이 뭐 0.6명, 0.5명 이렇게 되는데 추계상으로는 1.0명 뭐 이렇게를 이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좀 낙관적인 스토리를 갖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근데 실은 거기서 드러나는 맹점이
이 추계마저도 실은 진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위협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근데 207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에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금을 둘러싼 어떤 정치 진영을 살펴보면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력은 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야, 이렇게 우리 몸이 안 좋아, 우리 망했어, 우리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측면에 어떤 하면 야, 이거 이 건강검진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70년 뒤에 내가 건강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진영적 목소리에 갇혀가지고 실제 객관적으로 이 진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게으른 상황이 실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비관하는 쪽에서는 국민연금 이제 다 사기다, 뭐 이렇게 폰지 사기다. 폰지 사기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늘어날 건데 늘어날 거 생각하고 너네도 40%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거 거짓말 치는 거다, 그러니까 연금 내라 이렇게 하는 거다, 탈출하자 이런 논이고, 그럼 반대로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이런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80년대에 한국의 어떤 GDP 규모가 있을 거고 지금 수준의 GDP 규모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지금 놓고 보면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좀 급속한 성장을 이뤘죠. 그럼 우리 3, 40년 뒤에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경제 성장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그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가 되면 예를 로봇이 다 도입이 되고 그리고 모든 그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걸 감당해낼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회계,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좀 막연한 낙관을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진단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없고, 뭐 약간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약간 이런 거 같은데요. 그때 가면 뭔가 대책이 있겠지, 경제가 좋아져 있거나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접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는 좀 비슷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충격. 네. 근데 사실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13% 내고 43% 돌려받자 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국민연금을 13% 내서 43%를 돌려받고 있느냐, 저는 이 질문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참 이게 그 맹점인데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제 그 평생의 생애 소득의 몇 %인가를 말하는데, 이게 꼭 그 연금을 가입했고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그만큼의 소득을 다 보장받냐, 그건 아니거든요. 연금에 되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 그러니까 보험료의 수준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에 몇 년 정도 가입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 연금액을 결정하는 거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가입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해요. 딱 모델이 이런 거죠. 20살 때 일을 시작해서 60살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40년 동안 가입을 했을 때 40%인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18.7년. 사실 절반도 안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실제 소득 대체율은 22.4%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내가 40년을 꾸준히 가입했을 때 40%를 보장해 준다는 거지, 실제 시민들이 가입하는 기간은 그거의 절반에 안 돼서 월 평균 지금 실제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의 평균액이 6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 제도 누구한테 유리한 거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도가 80년대의 어떤 사회상을 기준으로 세팅됐기 때문에 그때는 평생 직장이 기본값이었죠. 한 번 직장을 일을 시작하면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을 한다.
이제 정상가족 그 정규직 모델, 정규직 가부장 모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 그런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시민이 몇 %나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정년 퇴직이죠. 법적 정년이 지금 만 60세인데 만 60세까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비율이 11.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11.2%라고 하는 그 뭐 울타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베스트인 제도인데, 그 울타리 밖에 있어서 지금 우리처럼 실은 한 1년 2개월 정도 일을 하고 이직을 바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실은 기존의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 또는 그리고 다른 이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년을 채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제도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뭐 대기업 정규직 직장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한테만 정말 그 약속한 퍼센테이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지금처럼 내가 그냥 조직 문화가 안 맞아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맞아요. 뭐 직장을 다니다가도 일찍 퇴직해가지고 치킨집 열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사실 43% 돌려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일정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아주 큰 부분의 거짓을 담고 있는 어떤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한쪽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저도 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되게 기만적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가입 기간 얼마나 되지?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4년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대가 이제 넘어서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36년 동안 납부하셔야 될 텐데.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노후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게 과연 진짜 답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라. 내 돈 더 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 욕망을 왜 자꾸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기금의 어떤 고갈 속도를 더 급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보편적인 더 많은 시민들의 어떤 연금의 실질액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연금유니온은 소득 대체율 2028년까지 40%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지?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 나 연금 받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걱정하는 뭐 청년 세대,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반응은 어때요? 좋은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3%를 받을 수 없는 90몇 %의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못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논의 없이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전하다. 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폰지 사기다, 탈출하자, 그냥 나 이제 국민연금 가입 안 할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죠. 국민연금 탈출하면 노후 보장이 그럼 되나? 이런 것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 되게 재밌는 일이 작년 이제 있었어요. 그 연기금을 운영을 하는 이제 그 공단이 있죠.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그걸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이제 금융회사들을 모아놓고 막 혼을 냈어요. 왜 혼을 냈냐? 퇴직연금의 그 이익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냐?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이제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2.2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목표를 7%로 하고 있고 6.98% 정도의 수익률을 그래도 맨날 기사 나잖아요. 네. 투자 잘한다고. 네. 그래서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연기금이 1,7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꼽는 연기금의 규모예요. 물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우리의 미래 사회의 위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만큼 그 보장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약속으로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한 몇 년 전에 났던 기사인데 만 18세가 되면은 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임의 가입자로 지역 가입자로 소득 한 100만 원 정도로 신고하고 9%인 월 9만 원 정도를 내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국민연금이 9%만 내고 40%를 보장해 주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가입을 시켜요. 국민연금에. 그래서 만 18세가 될 때부터 월에 9만 원씩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노후 소득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래 넣어야 유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폰지 사기다 내지 아니면 연기금의 어떤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을 가입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측면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정도 규모의 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 말고는 없다 지금. 그리고 이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 구조의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을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그리고 개인은 너무 유약해요. 저희가 아무리 미국 증시가 막 이렇게 활활 이렇게 타오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낼 거라고 하는 보장은 실은 세대별 투자 수익률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특히 20대 남성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몇 %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국가와 정부에 기대어서 나의 소득, 나의 노후를 맡기는 것만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개인이 다 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감당해야 된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세대별 투자 수익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별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오. 이거는 이제 성별이나 세대별 약간 이게 조금 약간 논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영끌이라던가 아니면 주식 투자의 붐이 불면서 금융회사들에서 세대와 이제 성별에 따라서 그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몇 %인가라고 하는 걸 통계를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특히 더 어릴수록 더 젊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단 남성일수록 수익률이 낮더라. 그리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이 크더라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내지 아니면 비트코인도 있을 거고 주식 투자도 있을 텐데 빛나는 어떤 무언가를 상정해두고 거기를 달려가는 어떤 상황보다는 안정적인 미래와 안정적인 어떤 구조 아래에서 나의 노후를 만들어가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2030 세대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내 노후를 그럼 어떻게 보장할 건가에 대해서 국가가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일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오랫동안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유일한 대책도 아니고 완전 대책도 아닌데 결국에는 2030 세대를 위한 노후의 어떤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거든요. 보장성을 높이는 방법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1.2%죠. 아까 법적 정년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 강화되는 방식이겠지만 그게 아닌 이제 보편적인 청년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방식이 오히려 역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순혜택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연금을 통한 순혜택의 격차가 더 커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금 2030 세대 그리고 연금의 밖에 있는 시민들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핵심은 가입 기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연금의 이제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군대를 다녀왔을 때 지금 현행 뭐 6개월 정도 크레딧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큰 원인이 이제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데 그 경력 단절이 발생했을 때 그 육아하는 기간 동안의 크레딧을 제공한다든지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게 다른 국가들이 제공하는 크레딧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더 점진적이고 확장적으로 크레딧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뭐 40%, 4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입 기간과 실제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내게 명확한 고용주가 있어가지고 내 보험료를 절반 정도 감당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는 형태로 많이 일을 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게 계속 1년 내지 2년 계속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은 지역 가입자 또는 임의 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은 만약에 내가 월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9%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득의 10분의 1이 이 보험료 하나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한 가지 측면으로는 그러면 용역 사업을 내는 사업주에게는 어떻게 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의 논의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 상태에 놓여져 있는 지역 가입자에게 국가가 농어민들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절반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프리랜서 내지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가입 기간을 또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한 종류의 지원 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연금 탈출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늘릴 거냐 맞습니다.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해주신 건데 아까 얘기했던 뭐 군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이라고 부르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개혁안에 포함이 된 내용인 거예요? 아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군대는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그리고 그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둘째부터요? 예, 첫째가 아니라 둘째부터입니다. 둘째부터 12개월인데 이거 이번에 이제 개편하는 과정 중에 재연이 있었어요. 근데 재연은 늘 있었습니다. 재연은 뭐 군대 같은 경우에는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아이부터 더 오랜 기간, 예를 들어 24개월 이렇게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받잖아요.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또한 예를 들면 국가에서 보장해줄 수 있는 기간일 거고 이렇게 상상하면 굉장히 많은 크레딧들이 내가 어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이 운영을 위해서 쓰는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떤 보장으로서 크레딧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됐고 근데 이번 개혁 과제 가운데에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르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게 20년 전 기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되는. 아니 20년 동안 네. 이런 크레딧 제도도 바뀐 게 없다고요?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사각지대나 보장성 그리고 이제 노년의 어떤 양질의 노동 환경 만들기 쉽지는 않지만 사실 대안이라고 하는 게 저는 없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20년 또 기다려야 되나?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당장 못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게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참 어렵죠. 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시민들에게, 실은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건 시민들의 살을 베어내는 것을 감안하는 어떠한 종류의 책임 정치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인데, 그것을 실현시킬 리더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는 정치인의 부재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2030 세대로서 앞으로의 연금에 있어서 좀 뭐 어떤 걸 요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내가 이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국가의 약속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적 변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이걸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물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결정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결정이더라도 그것을 단행할 수 있는 어떤 좀 결단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30 세대의 또한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제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룹으로서 논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2030 세대 관점에서의 연금 개혁안이 조금 더 메인 테이블에 올라갈 건가? 아까 계속 논외로 하면 좋은 일, 좋은 얘기 다뤄진다고 하셨잖아요. 이 목소리가 좀 더 힘을 갖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는 그걸 하려고 저희가 연금 유니온을 만들었는데, 일단 하나는 개개인들은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되게 쉽지 않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 유니온이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 유니온 같은 어떤 단체에 함께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가 다루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네, 이게 굉장히 쟁점적인 어떤 안일수록 더 너르고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한데, 이 공론을 다루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서툴 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500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도 저희도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의 내 노후, 어떤 복잡한 제도도 있겠지만 나의 노후는 이렇게 설계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들이 열릴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조직해서 보건복지부를 만나고 그리고 국회를 만나는 조직, 저희 청년유니온 같은 그 조직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좀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긴 시간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사실 그냥 개인으로서 얼마 내고 얼마 받을래? 이런 논의 접했을 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좋지 아니면 적어도 나는 소득 대체를 많이 받고 싶어. 사실 이런 생각 가지기 쉬운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 개인의 욕망인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공적인 약속이고 내가 지금 그 과거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도 이제 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 자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참 지금의 한국 사회가 내가 아닌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어려워요.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네, 너무 살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오죽하면은 정치권에서 마저 막 먹사니즘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태를 넘어서서 내가 아닌 타자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높은 종류의 뭐 도덕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걸 하는데 근데 연금에서만큼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는 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죠. 이후의 세대가 더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세대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의 룰 가운데에서 본인들에 맞는 사회에 맞춘 어떤 제도 세팅을 했다면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에 맞는 룰에 맞추어 가지고 연금이 됐든 이 사회의 새로운 보편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논의가 꼭 미래 세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부양해야 되는 또 나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이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더 알고 싶거나 앞으로 더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해야 돼. 안녕. 안녕.